조국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죠. 참고인 소환 조사가 시작되고 어제 키스트 쪽에서 조사받고 갔습니다. 중앙지검 특수 2부 주도의 조국 수사팀이 더블로 늘어났고 5명인데 1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뭐 이런 건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모자라는지 특수 2부가 있는데 옆에 특수 3부의 인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출을 받아가지고 인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뭔가 시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제의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설명드립니다. 수사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압수수색하죠.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를 소환하죠. 지금 이 참고인 조사가 시작된다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키스트부터 소환했습니다. 왜 제일 첫 번째 소환을 키스트부터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왜? 일단 사실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의 딸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에 인턴 경력을 적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소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여권의 압력이 지금 아주 거세지만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조국의 딸은 자기소개서에 키스트 인턴을 기재했는데 기간을 부풀리고 활동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고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드린 적이 있죠. 검찰은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인턴을 했었다고 기재했던 키스트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은 27일 날 했습니다. 연구소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이건 29일 어제죠. 수사 개시 이후 첫 소환입니다. 조국의 딸이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낸 이력서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모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이런 과정이 등장합니다. 2010년 고려대 입학 당시에는 고교생 신분으로 인턴을 했다고 적었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은 당시에는 고등학생 인턴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허위 인턴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게 허위가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소개서가 가짜죠. 그러면 대학 입학도 취소돼야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의 이 녹취를 채널A에서 틀었는데 그걸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가 증언을 합니다. 고등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한 것이 맞고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지난 2011년 3주간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근무는 5일이었습니다. 3주간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일간 근무를 하고 땡쳐버렸습니다. 그러고 출근을 안 했어요. 이거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스트에 들어갈 때는 출입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 기록을 보면 5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검찰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아가서 조국의 딸 인턴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했죠. 단기 인턴은 정식 공고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채용과 수료요청 발급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키스트 소속 연구센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스펙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부풀려서 학교 진학에 사용했다면 입학 취소도 입학 취소지만 업무방해 혐의, 이게 형사상 문제입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키스트부터 지어줄까요? 이게 지금 현 정국의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그 다음에 운동학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만 다른 의혹은 좀 어려워요. 이걸 좀 파고 들어가면 좀 전문적인 경제 지식이나 주식 관련 지식, 부동산 지식 또는 형법 지식, 민법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의 딸 관련해서는 이게 일이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결국 사기 입학이었다. 거짓말 입학이었다. 그리고 범죄적 입학이었다. 형법을 어긴, 법을 어긴 범죄적 입학이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쉬운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면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호응이 필요하죠. 청와대보다 더 센 끝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국민한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이 수사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조국의 수사를 반대하는 일부 대깨문 세력들의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조국 딸 입시 문제부터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터 연구소장을 제일 먼저 소환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로는 이 키스터 의혹은 너무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출입 기록입니다. 키스터는 출입할 때 반드시 그 출입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시 인턴이라도 찍 하고 끄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사용했던 기록,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데다가 연구소장의 참고인 정언이 또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쉽게 하나를 올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대 의전은 이쪽 교수도 곧 소환되겠지만은 그 전에 확실한 하나를 딱 찾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와라 이런 통지가 누구누구한테 됐는가 궁금하시죠? 제일 먼저 웅동학원 이사들에게 통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언론 보도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들에게, 웅동학원 그게 완전히 조국 패밀리, 조국 가족들이 ATM, 현금 자동 지급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학원이잖아요. 이건 뭐 뒤져보나 마나 유죄는 확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웅동학원은 못 빠져나가요. 뭐 길이 없습니다. 그 100% 다 걸려 있거든요. 조국 어머니, 조국 자신, 조국 부인, 조국 동생 싹 다 걸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하여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웅동학원 관계자, 웅동학원의 이사들부터 싹 불러봅니다. 왜 이사들부터 참고인 조사를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조국을 불러다 놓고 피의자 신문할 때 딱 대비가 돼버리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적어냈는데 너 거짓말 할래? 이렇게 하면 바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웅동학원 관계자, 특히 이사진들, 이 이사들은 다 호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참고인 조사 통지가 된 곳은 이제 진짜 나오죠. 웰스 CNT 이런 거, 가로등 전멸업체, 이거 100% 관급공사만 했잖아요. 관급공사가 조국의 직무와 바로 빡 연결되거든요. 자신의 직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또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 것, 이거는 형법상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웰스 CNT 대표한테도 방문 조사를 요청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도 빠져나갈 재갈이 없어요. 전부 다 관급공사만 했으니 자 누구랑 어떤 일 했니? 뭐 서류 다 있겠다. 증거는 다 확보된 상태고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접촉하게 됐고 어떻게 이것을 확보하게 됐니? 돈은 언제 받았니? 얼마나 받았니? 이게 다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증거와 정언을 확보한 다음에 조국을 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통보됐느냐면은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의 대표직을 맡았던 성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통지가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펀드에서 자금을 투자받은 업체 대표들에게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쪽에는 관련자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참고인 조사로 부를 겁니다. 다 증언을 들어놓으면은 누가 참말하고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배째라 하는지 이런 게 다 밝혀지거든요. 이게 대진신문까지 가면은 확실하게 다 밝혀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국 콜 하는 겁니다. 콜. 일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일일이 다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려면은 한국당이 청문회 협상 초기 때 요청한 대로 하면 최소 95명입니다. 95명을 검사 한 10명이 나눠서 한다고 하면 검사 10명이 붙어도 열흘 걸립니다. 열흘. 이거 엄청난 일거리거든요. 한국당이 협상 초기에, 청문회 협상 초기에 요청한 정인 숫자만 95명. 근데 검찰이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할 사람은 이보다 2배 내지 3배, 많으면 5배까지 될 겁니다. 그래야 모든 정언을 다 확보해 놓고 콜 하죠. 조국 콜. 그러면 소환 시점은 언제쯤 될 거냐? 이 사람들 언제 막 불러 제끼느냐? 소환 시점은 국회 청문회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국회 간다고, 국회 청문회 간다고 나 안 가. 청문회 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는 후순위가 됩니다. 뒤로 밀려요. 그러면 좀 늘어지겠지만 청문회가 지금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지 않습니까? 물 건너 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정신없이 설칠 겁니다. 누가 오나 하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흘리지 않아도 자연히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언론이 담당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면 더 좋아요. 왜냐? 청문회 때 거짓말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 더하기 허위 증언 위증죄가 또 추가됩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면 더 좋고 안 열리면 빨라져서 좋고 이렇게 해서 양수겹작으로 꽃놀이패가 돼버리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볼 때 출석할 증인이 계속 협상 중이다가 지금 이미 뻐그러졌지만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인들은 소환 통보 대상자가 대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청문회라는 늑대를 피했습니다. 아, 안 가.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협조해 주니까 아예 안 가도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라는 늑대를 피하고 나면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 검찰은 구렁이입니다, 구렁이. 여우하고 구렁이 합쳐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또 껴있잖아요. 호랑이와 구렁이, 여우를 다 합친 것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 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게 하나 있죠. 사모펀드와 관련한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이 3인이 출국 도피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출국 금지 걸기 전에 바로 튀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입국할 때 입국하자마자 체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론이 높아진다면 방법이 생기긴 합니다. 인터폴 국제경찰에 요청해가지고 외국에서 수배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아직은 조국의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권력이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 걸립니다. 이때 국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잡아와라! 잡아와라! 계속 이런 여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버린 세 사람이 누구냐?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이상훈 대표 도망갔죠.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이 사람 총괄 대표 아닙니까? 이 사람도 튀어버렸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한 2차전지 회사 WFM 다 아시죠? WFM. 이 회사의 전 대표 우모 씨. 요 세 사람이 진짜 핵심인데 튀어버렸어요. 어쩌면 검찰이 이 사람들 튀고 나서 출국금지 걸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이 사람들 튀고 나서 출국금지하는 거예요? 그 전에 출국금지해가 다 잡아놔야지. 적어도 출국은 못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야 부르면 오지. 어쨌든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참고인이 누구냐, 누가 왔다, 누가 갔다 이것만 봐도 사건 뭐를 조사하고 있다, 어느 부분 조사하고 있다 이걸 다 알게 되죠. 물론 팀을 나눴을 겁니다. 검찰에서는 조국 딸내미 팀, 사모펀드 팀, 운동학원 팀, 기타 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 분야대로 막 수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면 다음 주 뉴스는 뭐로 덮어지느냐면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조사는 무엇을 받았을 것이다. 오는 사람의 신분이 다 있으니까 뭐 받았겠다는 거 다 알죠. 누구누구가 조사를 받고 누구누구가 조사에 빠지는지 이것을 또 제가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에서 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또 굉장히 이상한 문제죠. 이런 상황이 되자 조국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모 씨는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함께 일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인걸이 지금 이거 그만두고 변호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인걸 변호사는 최근 정시 변호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과 면담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이인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당시 기사를 하나 퍼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금 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이미 거기에 있던 사람들, 이거 조사하던 사람들 다 이번에 그만둬버렸지만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이 전 특감반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 뒤 오후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0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감반 근무 당시 청와대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김경수 사건을 청와대가 이 특감반들한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문재인이 김경수와 관련 있다 없다? 이런 데서 팡팡 드러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런 거는 정황증거이긴 하지만 팡팡 드러나고 있네요. 그 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됐냐면은 조국, 임종석, 박형철, 직함을 다 이야기해야겠네요. 조국이 민정수석이고 임종석이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다 그 당시는 봐줘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분 때리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인걸, 이 사람을 특감반장을 변호사로 써요. 물론 친분도 있겠지만 청와대 현직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심부름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형사 2부장을 만났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직접 만난 거랑 같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인걸이가 검찰청 형사 2부장을 만났다. 이건 정말 욕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국의 부인 변호인 자격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을 만났다? 아마 나는 아직 청와대와 끈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인걸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이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님,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힘내세요. 언젠가는 이 사건도 다시 파헤쳐질 겁니다. 반드시 그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됐던 사람들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누가 올지 모른다. 검찰에서도 지금 이렇게 입조심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입조심을 하고 있을 때는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검찰청 출입 기자도 있지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검찰청 앞에서 누가 오나 하고 쳐다보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피곤한 일이거든요. 현재 소환 통보 대상자들은 대부분 법정 증인으로도 채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정에도 또 출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이 기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뭐 보고 하는지 아세요? 사전에 사진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하고 비교해보고 인물 보고 합니다. 저도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래 눈이 좋나? 어떻게 이렇게 보고 아나?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그게 돌아다닌다네. 그 많은 기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보고 확인하고 누구다, 누가 왔다 하면 카메라 들고 우르르 뛰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들고 몰려가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검찰청 주변은 기자들로 덮여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문재인 청와대가 지금 윤석열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죠. 물론 윤석열이 나중에 무혐의하고 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하고 맞짱을 뜬다. 그런데 문재인이 윤석열 임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하라. 참 말 잘해놨습니다. 지 말에 지가 책임져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놓고 막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표리가 부동하다 하지 않습니까?
표리가 부동해도 겉과 속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네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해놓고는 막상 자기네 편을 덮치니까 마르르 떨고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당은 2016년 소위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자극적 내용이 포함된, 참 자극적이었죠. 별 이야기가 다 있었잖아요. 정말 징그러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될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막 시절의 피의 사실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 청와대, 문재인이나 민주당, 또 조국 후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잘한다 했지 않습니까? 닦아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이번 조국 수사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같이 하는 놈들이 어딨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은 진짜 지독했습니다. 각종 논평, 검찰에서 뭐 탁 튀어나오면 논평을 해가지고 더 부풀립니다. 각종 논평과 또 이걸 공식적인 발언, 비공식 발언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내놓고 발언을 하고 SNS 등에서 막 시절이 퍼뜨렸잖아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도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하다고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력이 있었나요? 뭐 그냥 막연하게 주말에 태극기 집회하는 거 말고는 뭐 이거 막 쏟아지니까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수사권이 없고 마구잡이로 쏟아내니까 막 폭포처럼 퍼부어대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탄핵 과정 한번 볼까요?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6년 12월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그 당시 검찰이 흘려주었던 피의 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썼던 그것들이 다 검찰에서 흘려준 피의사실 공표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당시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헛소문들 판결문에 들어가던가요? 여러분 보셨나요? 다 빠지고 말 3마리만 남죠. 그러면 탄핵은 엉터리였다는 얘기죠. 말 3마리가 위주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예요. 야, 당시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씨가 명품 가방, 뭐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피해의 사실이 흘러나왔고 지금 사실입니까? 말 3마리 빼고는 다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순실 소개로 미용주사를 맞았다. 비선진료 의혹. 이거 다 가짜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시간 흐르고 보니까 다 뻥이잖아요. 그걸로 탄핵해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소위 적폐수사에서 방산비리 사건 등 너무 많으니까 다 일일이 검증할 필요 없겠죠. 박근혜 전 정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수시로 피의 사실이 흘러나왔던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줄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청와대 이런 피의 사실 공표로 재미 톡톡히 봤죠? 재미 오라지게 봤잖아요. 이런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산비리 척결 등 전 정권 규탄에 활용했지 않습니까? 조국은 지난 2011년 5월 29일 다른 사람이 쓴 트위터에 쓴 피의 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벌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걸 리트윗했던 사람이 조국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검찰청 탓해요? 왜 검찰을 탓합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이용해먹고 써먹고 왜 검찰청 탓을 해요? 정말로 조로남불 아닙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들은 전부 달라붙어서 몽땅 다 달라붙어가지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더니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못 살게 굴게 해놓고는. 이런 거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조로남불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의인으로 봐야 됩니까? 영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
저걸 계속 적으러 보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제일 뒷부분에 구독자님들과 집단지성을 한판 해보고 싶다.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읽어보겠다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재희 차도살인. 이재희는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제압하게 한다. 윤석열에 대한 신뢰 또는 윤석열에 대한 정오 이런 걸 다 버려두고 적과 적끼리 싸우게 한다. 이거 괜찮은 전법 같았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띄워줌으로써 적과 적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윤석열 잘한다. 이게 전법상 전략상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댓글. 여러 수백 개의 댓글을 읽으면서 이 댓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도살인.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차도 칼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도록 만드는 전법, 전략, 차도살인의 길.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저것끼리 싸움 붙거나 아니면 우리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오히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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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적을 제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전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나 의리 이런 건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이재희와 차도살인의 지혜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